옛날 옛적 개성 어느 마을에 얼굴이 말쑥한 창호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개성에서 제일 풍채가 좋아 혈기왕성한 처녀들은 그를 보며 침을 꿀떡 삼키곤 하였지요. 거기다 창호 또한 워낙 색을 밝혀 추파를 던지는 처녀마다 상대를 하니 개성에서 창호의 물건을 맛보지 않은 처녀들은 없었답니다. 헌데 창호의 물건이 어찌나 대단한지 창호를 한번 껴안아 본 처녀들은 두말할 거 없이 모두 창호에게 사귀자고 졸라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창호는 처녀 하나로는 큰 욕정이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럼 일을 마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보거라. 그러면 사귀어 줄게. 처녀들은 다리는 벌리고 입은 앙다물어 소리를 참아보았지만 창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입에서는 절로 자지러지는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그렇게 창호는 여러 처녀들과 돌아가며 욕정을 풀어댔고 처녀들은 창호를 욕해대면서도 한 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애를 썼답니다. 그러나 그런 창호에게도 눈길이 가는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창호가 머슴으로 일하는 정대감의 외동딸 연화 씨였습니다. 연우는 좋은 밥 먹고 뜨신 곳에서 자서 그런지 얼굴이 달처럼 밝고 몸선이 참 고왔지요. 창호는 가끔씩 연우를 마주칠 때면 그곳이 움찔하곤 했고 언젠간 연우를 눕히리라 다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대감의 집에 초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대감의 부인이 지독한 학질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지요. 연우는 장례가 끝나도록 쉬지 않고 오열하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엾고 애처로운지 보는 이들도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우를 덥석 안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머슴 주제에 아씨를 안았다고 뭐라 하는 이들은 없었지요. 창호는 옳다구나 생각하며 이후로도 연우가 어머니 생각에 울 때마다 그녀를 껴안으며 고운 몸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우는 창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눈물을 멈추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요? 갑자기 연우가 창호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했지요. 나 좀 안아줘. 알고 보니 연우도 매번 눈물을 흘릴 때마다 창호가 넓은 품으로 꼭 안아주니 저도 모르게 창호를 의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우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창호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좁은 제 방 안에서 연우를 껴안고 있자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기 때문이지요. 이전에 연우를 안을 때와는 달리 이상하리만큼 크게 요동쳤습니다. 다음 날 어제부터 뛰는 가슴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는데 연우가 또 창호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난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래주고 창호가 연우를 안은 팔을 풀려 하는데 연우가 조심스레 그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창호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연우와 좁은 방에 함께 있는 것도 가슴이 뛰는데 제 허리를 감싸 안다니요. 심지어 연우가 어찌나 꽉 안겨 있는지 봉긋한 가슴이 느껴지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창호는 참을 수 없어 연우의 얼굴을 붙잡고 그대로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니 근데 연우가 눈을 감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의 입술이 닿자 연우는 귀 밑까지 발갛게 달아올라 몸을 베베 꼬았고 창호는 그런 연우를 눕혀 조심스레 어루만졌지요. 그렇게 둘은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로 일을 치렀답니다. 거사를 치른 후 이불 속에서 창호와 연우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위로해주니 나도 모르게 너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만 자꾸 널 찾게 되는 거 있지. 연우는 창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요. 그때 창호의 가슴이 갑자기 찌릿하며 아파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야, 왜 그러느냐? 어제부터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요. 아씨의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은 벌개지고 몸은 굳어버리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요. 내 손이 닿을 때마다?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겠느냐? 사랑이요? 창호는 처녀들을 주물러만 봤지 가슴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에 사랑을 몰랐던 것이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았건만 직접 느껴보니 가슴이 저릿하고 쿵쿵 뛰는 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 창호와 연우는 머슴과 양반집 딸의 신분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끌림에 사랑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우의 슬픔이 잦아들고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정대감은 대를 잇기 위해 둘째 부인을 들였지요. 새 마님은 늙은 정대감의 옆에 있기 아까울 정도로 잘 익은 석류같이 어여쁘고 매혹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님이 창호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지요. 보자하니 대단한 새꼴이었던 마님은 첫날 밤을 치러보니 정대감의 물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던 창호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가세가 기울어 늙은이한테 팔려와 죽을 맛이었는데 내 놈이 있었구나. 거침없던 마님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대감이 잠들자마자 바로 창호의 방으로 향했지요. 아니 근데 창호가 방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 어디에도 창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안달이 날대로 난 마님은 오늘만큼은 꼭 창호를 눕히리라 다짐하며 창호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대감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마님은 슬쩍 문지방을 넘어 창호의 방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동시에 창호의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호는 두리번거리더니 연우의 방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호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로구나. 떡정을 가진 사이라니. 그래, 오늘은 내가 양보하마. 마님은 흥미롭다는 듯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님은 이를 바득바득 앓며 분노했지요. 창호가 매일같이 연우에게 가느라 방을 비우고 자신이 추파를 던져도 못 본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호와 연우가 서로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으니 떡정이 아닌 진정 사랑인 것 아니겠습니까? 의붓 딸내미라 가뜩이나 거슬렸는데 마침 잘 됐구나. 연우가 있는 한 창호가 넘어오지 않을 게 뻔했기에 결국 마님은 잘 아는 왈패를 찾아갔습니다. 연우를 기생집으로 넘길 작정이었지요. 아니, 양반댁 안방마님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이 누추한 곳은 어쩐 일이십니까? 네, 처녀 하나를 멀리 떨어진 기생집으로 보내고 싶은데 할 수 있는가? 그럼요. 하나가 아니라 열이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가?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래, 내가 의붓 딸이 하나 있는데 솔찬히 거슬려서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집이 어딘지, 딸 방이 어딘지만 일러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요. 그렇게 마님은 집을 도적에게 일러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왈패의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그날 밤 연우는 여느 날처럼 창호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왈패들이 나타났지요. 왈패들은 집안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연우의 방으로 가 입에 약을 흘려넣고 그대로 들쳐업었습니다. 그러고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 깊은 곳으로 가 정신을 잃은 연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버렸지요. 그렇게 날이 밝기 전 한양에 있는 기생집으로 연우를 데려다 놓을 수 있었답니다. 날이 밝고 연우가 정신을 차려보니 웬 빨갛고 좁은 방 안에 자신이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은 밖에서 잠근 듯 안에서는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멍하니 상황을 살피는데 문이 벌컥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웬 늙은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지요. 눕거라. 늙은이는 옷을 훌렁 벗더니 가만히 있는 연우를 끌어댔습니다. 연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에 온몸에 털이 선체로 굳어버렸지요. 이내 정신이 번쩍 들어
늙은이를 밀치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손이 터져라 두들기자 한 젊은 사내가 문을 벌컥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험상궂은 얼굴에 몸집이 황소만했지요. 사내는 연우를 다른 빈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연우의 뺨을 있는 힘껏 치고는 이렇게 소리쳤지요. 삼패기생 주제에 이게 미쳤나? 왜 이리 말썽이냐? 연우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양반집 딸에서 기생이라니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곧이어 아까 그 늙은이가 또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왜 그랬어? 놀랬잖아. 늙은이가 아기 달래듯 이야기하는데 미소가 어찌나 징그러운지 연우는 구역질이 절로 나왔습니다. 연우는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요.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신이 있다면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함 해보자고. 연우는 늙은이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팔을 세게 물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늙은이가 머리채를 낚아채고 질질 끌어도 또다시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고 늙은이를 죽어라 물어댔지요. 결국 늙은이가 문을 쾅쾅 치며 살려달라 소리쳤답니다. 그날 이후 연우는 손님들이 방 안에 들어올 때마다 똑같이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쩍 마르면 손님이 안 찾지 않을까 싶어 밥도 입에 대지 않았지요. 볼도 흠뻑 패이고 온몸은 상처로 가득해도 연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언젠간 자신을 찾아줄 것이니 그동안 제 몸을 꼭 지키기로 다짐했지요. 그렇게 연우는 망가져만 갔습니다. 한편 연우가 사라지자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대감과 창호를 비롯한 모든 식솔들은 연우를 찾아 나섰지만 그 누구도 연우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지요. 보름 내내 창호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연우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보지 못했습니다. 창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창호야. 그러다 내 상을 치르겠구나. 포교들도 열심히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이거 마시고 푹 좀 자거라. 창호의 볼이 흠뻑 패이고 눈이 퀭해지자 마님은 걱정된다는 듯 술상을 차려 창호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창호도 마침 너무 괴로웠던지라 오늘은 술을 진탕 먹고 푹 자기로 했지요. 그렇게 술에 취해 자는데 창호의 방문이 끼익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님이었지요. 마님은 헐레벌떡 창호의 커다란 기둥을 주물댔습니다. 기둥이 단단해지자 빠르게 올라탔지요. 마님은 오랜만에 채워지는 욕정에 절로 소리가 터져나와 손베개를 입안에 쑤셔 넣었답니다. 그렇게 창호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마님은 몇 번이고 창호의 기둥을 세웠지요. 그러고선 온몸에 힘이 빠져 창호의 방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창호가 눈을 떴는데 마님이 옆에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젯밤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랫도리가 얼얼한 것이었지요. 창호는 연우를 두고 마님과 정을 나누다니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창호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술로 모든 걸 잊고 싶었지요. 그렇게 땅거미가 질 때까지 술을 입에 털어넣는데 얼큰하게 술에 취한 왈패들이 소란스럽게 떠들며 주막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엔 웬 복숭아 같은 처녀를 기생집에 데려다 뒀는데 누가 시킨 줄 아냐? 계모였다. 아이구야, 뭔 잘못을 했길래? 근데 그 계모는 계모대로 새끼가 흐르고 딸내미는 딸내미대로 탐스러운 것이 둘 다 얼굴만 봐도 물건이 꿈틀하더라니깐. 다음에 그 딸내미 보러 한양으로 가보자고. 창호는 왈패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왈패가 말한 딸내미가 연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창호는 벌떡 일어나 왈패들에게 그 딸내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놈은 뭐야? 우리 얘기 엿들은 것이요. 왈패들은 딸내미의 이름은커녕
입조심하라며 창호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 얘기했다가는 염전에 팔아버릴 테니 그렇게 알거라. 왈패들은 초주검이 된 창호에게 침을 퇴 뱉고선 나가버렸지요. 창호는 온몸이 만신창이었지만 연우가 기생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까 한양이라 했지. 창호는 그날부터 한양의 기생집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얻어맞고 쫓겨나고 밟혀도 연우를 생각하며 참아냈지요. 여기가 마지막 기생집이구나. 여기에는 있으셔야 할 터인데. 제발. 창호가 한양의 마지막 기생집으로 들어가 문을 하나씩 벌컥 열어 제끼는데 정말로 그리 애타게 찾던 연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반쪽이 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요. 창호는 만신창이가 된 연우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온갖 나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연우는 창호를 보고 멍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와중에 그토록 보고 싶던 창호가 눈앞에 나타나다니요. 꿈인지 현실인지도 헷갈렸답니다. 창호는 연우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나 당연히 제지당했지요. 그러자 창호는 분노로 눈이 새빨개진 채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요. 내 돈을 가져올 테니 잠깐 기다려주게. 내가 다시 올 동안 이분을 건드렸다간 돈도 뭐도 없고 다 죽여버릴 걸세. 그 덩치 좋은 사내들도 창호가 오금이 저릴 정도로 살기를 내뿜자 창호를 막지 못했답니다. 창호는 한양에서 개성까지 한달음에 뛰어갔습니다. 발에서 피가 나고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빨리 연우를 빼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다시 일어섰지요. 그렇게 창호는 정대감에게 연우가 기생집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2배의 돈을 내고 무사히 연우를 꺼낼 수 있었답니다. 연우가 집으로 돌아오자 식솔들은 연우를 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역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울음을 터뜨리며 연우를 안았지요. 그날 밤 연우와 창호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우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호가 어찌 연우가 있는 곳을 찾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찾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둘의 사랑은 더욱 더 깊어졌고 그렇게 둘은 오랜만에 뜨거운 시간을 보내었답니다. 연우가 잠들자 창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호만이 마님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증거가 없으니 주인님께 마님 지시라고 알릴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 그 인정사정 없는 마님이라면 또다시 연우를 망가뜨리고 괴롭힐 텐데 어찌하면 마님을 내쫓을 수 있을까? 아니지, 내쫓기만 하면 나가서도 마음만 먹으면 연우를 해칠 텐데 그럼 어찌해야 마님을 연우에게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창호는 밤이 새도록 마님에게서 연우를 지킬 방법을 고민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창호는 무언가를 다짐한 듯 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연우 아씨 옆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건 나도 아씨도 힘들 테지만 이것밖엔 방법이 없겠구나. 창호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마님의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마님은 마침 혼자 일을 치르고 있었던지라 얼굴이 벌개진 채로 창호를 끌어당겼지요. 창호는 눈을 질끈 감고 마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입에서는 높은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그러자 마님은 들킬세라 또 손베개를 가져다가 입에 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일전에 창호의 물건을 맛본 처녀들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참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호는 베개를 뺏어버리고 방이 흔들릴 정도로 더 세차게 박아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다가 결국 참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빽 질렀지요. 한 번 입이 열리니 비명을 계속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안 사람 모두가 잠에서 깨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대감과 연우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화들짝 놀라 마님의 방으로 달려왔지요. 연우가 납치된 적도 있으니 또 웬 왈패들이 마님을 데려가나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왈패는커녕
창호와 마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옷도 다 벗질 않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간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님과 창호는 간통죄로 곤장을 쳐맞고 평생 옥에 갇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호는 이거면 되었지요. 연우만 마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자신은 옥에 갇혀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 창호는 무척이나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연우 생각뿐이었지요. 아씨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나 많이 미워하시겠지. 그런데 그때 갑작스레 창호의 옥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엔 지난번 기생집에서 봤을 때보다 더 고생한 듯한 연우가 서 있었지요. 연우아 씨? 일은 이러했습니다. 연우는 창호가 마님과 한 몸이 된 걸 본 후 무척 괴로웠습니다. 제가 다른 사내들과 몸을 섞은 줄 알고 정이 떨어진 걸까? 제가 없을 때 마님에게 눈이 돌아간 못된 사내였던 것일까? 헌데 왜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마님의 방을 정리하던 여종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뭔가를 건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씨, 제가 글을 몰라 읽지는 못했는데요. 아주 꽁꽁 숨겨놓은 걸 보니 평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요. 내가 읽어볼게. 줘봐. 문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마님이 왈패를 통해 연우를 기생으로 만들어버린 계약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창호가 자신을 마님에게서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창호가 왜 그리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미우면서도 고맙고 얼른 얼굴을 맞대고 껴안고 싶었지요. 그리하여 연우는 정대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 정대감은 창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관아에서 용서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창호와 연우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정대감도 하나뿐인 딸을 지킬 사람은 창호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모든 이의 만류에도 둘의 사랑을 허락하였지요. 그리하여 정대감은 창호의 머슴 증서를 없애주었고 머슴 신분에서 벗어난 창호는 연우와 혼인을 올려 맘껏 사랑을 하며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뜻으로 궁서설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약자라도 강자에게 필사적으로 반항함을 이르는 말이지요. 궁지에 몰린 창호는 연우를 위해 몇 번이고 커다란 적들과 맞서 싸웠는데요. 결국 적들을 물리치고 연우를 구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큰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창호처럼 몇 번이고 일어나 싸운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18의 남편이 죽고 홀로 20년간 살아온 과부가 있었습니다. 머슴 하나만 두고 농사를 지으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헌데 가난한 살림에 소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과부는 매년 밭갈이 때면 가까이 지내던 이웃집 최진사 댁에 가서 소를 빌려다 쓰곤 했지요. 여느 해처럼 밭갈이 시기가 다가오자 과부는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최진사 댁 부인은 과부를 보자마자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었지요. 소 빌리려고? 근데 이 양반이 기생집에서 또 사고를 쳤디야. 또 마을 처녀들을 어찌나 희롱하는지 아주 나쁘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토록 부인이 열을 내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남봉꾼이었는데 여색을 어찌나 탐하는지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한두 번씩은 그의 혀로 희롱을 당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게 정말이어요? 하지만 과부는 종일 밭이나 집안에만 있어서인지 한 번도 최진사를 마주치지 못했는데요. 매번 부인의 한풀이로만 최진사를 접할 뿐이었답니다. 며칠 후 밭갈이를 마친 과부는 소를 데리고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인은 어디 가고 말로만 듣던 인간말종 최진사가 떡하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당혹감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최진사와 눈을 마주친 후였지요. 아, 안녕하셔요. 일전에 부인분께 소를 빌려왔는데 지금 안 계시나요? 친정에 갔는디요. 최진사는 벌떡 일어나 과부를 위아래로 훑기 시작하는데 그 시선이 어찌나 뜨겁고 끈적거리는지 마치 홀딱 벗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부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자 최진사는 과부에게 성큼 다가와 손을 덥석 잡고 주물거렸지요. 손은 잘 쓰셨소? 그러더니 이번엔 과부의 앞섭을 툭툭 쳐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이 묻었소. 과부는 대놓고 하는 희롱에 어버버하며 그저 집으로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과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지요. 과연 천하일색이구나. 네, 저런 미인이 이리 가까이 있는지 미처 몰랐는걸. 맛 한번 보고 싶구나. 그날 이후 과부의 집은 어찌 알았는지 최진사는 매일같이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희롱은 당연했지요. 어느 날은 지나가다 들렀는데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어. 여기 드리지요. 이거 말고 요 골짜기에 물 한 모금 먹을 순 없어? 라며 과부의 은밀한 곳을 가리키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이보쇼, 제 말 좀 들어보쇼. 어제부터 몸이 이상하게 뻣뻣이 굳어져서 백방으로 알아보았는데 아무리 고약을 바르고 한약을 먹어도 어느 한 군데는 여전히 뻣뻣한 것 아니겠소. 그렇습니까요?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 과부의 은밀한 곳에 넣었다가 빼면 나을 것이라 하더군. 나 좀 도와주시겠소? 라며 별에게 망측한 꾀로 매번 과부를 희롱했지요. 과부는 무척이나 불쾌했지만 그저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요? 헌데 그 더러운 불쾌감이 표정으로 드러났나 봅니다. 하나 남은 머슴 중필이가 걱정스레 물어왔지요. 중필이는 믿을 만한 머슴이었지만 마님은 이 수치스러운 짓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구나. 중필이는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몰래 과부를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중필이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12의 나이부터 과부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과부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며 그를 아껴주고 보살펴 주었지요. 실수를 해도 하하 웃으며 오히려 달래주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마음을 키우며 다른 종들이 다 떠나갈 때에도 삭도 받지 않고 홀로 과부 곁에 남았던 것이었지요. 중필이는 마님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머슴이었기에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진사가 술에 잔뜩 취해 과부의 방을 쳐들어온 것이었지요. 힘이 어찌나 센지 과부는 피하고 또 피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진사는 한참을 과부 위에서 몸을 흔들어댔지요. 일을 마친 후 최진사는 관아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이를테면 일러보거라. 내가 옥에 갇힐 것이니. 라며 흥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최진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마을 처녀 여럿이 최진사의 죄를 고했다가 옥에 갇혀 있었지요. 과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음에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는 이젠 맨정신으로도 과부를 범했습니다. 나흘에 한 번은 꼭 과부의 집을 찾아왔지요. 맛이 참 좋더구나. 내 특별히 더 예뻐해 주겠다. 과부는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살이 쪽 빠졌지요. 과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혼인 후 1년이 채 안 되어 남편이 죽고 서방을 잡아먹었다며 시댁의 구박과 원망을 받았지요. 친정에서도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버림받아 홀로 20년을 안간힘을 써가며 살아왔는데 이젠 웬 남봉꾼에게 잘못 걸려 매일같이 범해지다니요.
과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사는 게 아니게 되자 과부는 관아에 가서 최진사의 행패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범해지는 것보단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그렇게 터덜터덜 관아로 향하는데 누군가 과부의 앞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슴 중필이었지요. 마님, 이리 얇게 입으시고 어디 가십니까? 도대체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중필이는 이날 아침에 마님을 불러도 대답도 없고 죽은 듯이 누워만 있자 걱정이 되어 일찍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답니다. 과부는 중필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필이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과부는 수치스러움의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답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된 중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라보면 다를까 감히 오래 쳐다보지도 못했던 마님이었는데 이 귀한 마님을 그리 험하게 다루고 희롱하다니요. 중필이는 마님을 망가뜨린 최진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필이는 당장 최진사를 찾아가 패버리고 싶었지만 그럼 꼼짝없이 옥에 갇혀 마님은 계속 범해질게 뻔했습니다. 일단 산속 버려진 오두막으로 향했지요. 마님, 집은 최진사가 찾아올 수 있으니 누추하지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합니다요. 아무 생각 마시고 저한테 다 맡겨주셔요. 고마워, 중필아. 과부는 중필이가 그리 듬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슬플 때마다 옆에서 저를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건 오직 중필이뿐이었지요. 오늘따라 더 듬직하고 사내처럼 느껴지니 설레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레는 것은 중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랑하는 마님과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는 것이었지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있으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그간 잠을 편히 못 잤던지라 일찍이 잠에 들었습니다. 중필이는 그런 과부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날이 밝도록 최진사를 무찌를 방법을 생각했답니다. 다음 날 중필이는 기생과 여종부터 과부, 마님까지 마을의 모든 여자들을 찾아가 이틀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아달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중필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최진사를 무찌르기 위함이라 하니 손까지 잡고 그를 응원했지요. 이틀 뒤 최진사는 어제부터 여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자 안달이 날대로 나 있었습니다. 마을에 웬 사내들밖에 없는 곳이야? 기생집도 텅텅 비어 있고. 어라? 그때 고운 장옷을 머리에 쓴 한 여인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사는 여인의 뒤를 얼른 쫓았지요. 여인은 잡힐 듯 말 듯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여인의 걸음이 느려지는 것이었지요. 최진사는 이때다 싶어 여인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인의 치마를 확 올려제꼈지요. 그리고선 그 속에 들어가 은밀한 곳을 찾아 깊숙이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에겐 없어야 할 기다란 물건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과부의 옷을 뒤집어 쓴 중필이었던 것이었지요. 그 뒷모습은 누가 봐도 커다란 덩치의 남자였지만 최진사는 너무 급한 나머지 치마만 보고 헐레벌떡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중필이는 당황한 최진사를 있는 힘껏 밀쳤습니다. 그 옆은 미리 봐둔 낭떠러지였지요. 결국 최진사는 힘도 못 쓰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생을 마감했답니다. 다음 날 최진사의 시신이 발견되자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최진사의 힘이 되어주던 관아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요. 마을 여자들은 중필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진사가 한 짓이 있었기에 입을 꼭 다물었답니다. 그럼에도 관아의 조사망은 점점 좁혀져 중필이의 목을 조여왔지요. 중필아, 이러다 진정 잡혀가는 것 아니냐? 괜찮습니다요. 마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아깝지 않지요. 다만
마님이 저 없이 혼자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요. 과부는 애써 모른 채 해오던 중필이의 남다른 마음이 훅 느껴져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고맙고 미안하고 눈물이 절로 흘렀지요. 과부는 저도 모르게 중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과부가 안기자 중필이도 과부의 등을 쓰다듬으며 힘껏 안아주었지요.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입을 맞추었고 그렇게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고도 진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진사 죽음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었지요. 며칠 동안 두려움 속에서 떨었던 중필이와 과부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저 이제 살 수 있는 겁니까요? 그래, 중필아. 내가 가면 어찌 사나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일은 이러했습니다. 최진사 댁 부인은 매일같이 밖에서 여자들을 만나던 최진사 때문에 무척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에 외로웠지요. 그러던 중 과부와 왕래하다 중필이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사내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술을 잔뜩 먹여 과부도 중필이도 몰래 거사를 치렀지요. 헌데 하룻밤 인연일 줄 알았건만 중필이의 생각이 계속 나는 것이었습니다. 거칠고 몰상식한 최진사와 달리 상냥하고 따뜻한 중필이를 진정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중필이가 과부를 사모한다는 것도 알아차렸지만 그도 자신도 짝사랑은 자유이니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중필이가 과부를 위해 최진사를 죽음으로 이끈 것을 알게 되고 중필이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중필아, 나는 그저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렇게 부인은 사건이 마무리되자 중필이의 행복을 빌며 마을을 떠났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처녀들은 최진사를 없애주어 고맙다며 중필이에게 적게는 1전, 많게는 10냥을 건넸습니다. 쌀과 곡식들로도 은혜를 갚았지요.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곡간뿐만 아니라 마당까지 꽉 찼답니다. 중필아, 이게 다 내 덕분이구나. 마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니 다 마님 덕분이지요. 그렇게 과부와 중필이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머슴 중필이와 과부, 그리고 마을 여자들이 힘과 마음을 합치니 관아를 등에 지닌 최진사도 무찌를 수 있었지요. 옛말에 힘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요. 힘든 일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옛날 옛적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 마을에 마음씨 고운 이화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 마을에서 평판이 무척 좋았지요. 하지만 웬일인지 홍기가 다 지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는데요. 마음씨와는 반대로 못난 감자 같은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가난하기까지 하니 마을 사람들은 이화를 칭찬하면서도 막상 혼인 얘기가 나오면 모른 채 하기 일쑤였지요. 이화는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줄 사내가 나타날 것이라며 스스로 위로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어디서 낑낑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날개가 부러진 까치 한 마리가 땅에서 나뒹굴고 있었지요. 이화는 마음이 아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까치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며칠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자 마침내 까치는 스스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까치는 고맙다는 듯 이화 주변을 빙빙 돌다가 휙 날아갔지요. 그래, 까치야. 다치지 말고 오래 살아라. 다음 날 이화는 빨랫감을 챙겨 마을에서 가까운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슴 한 마리가 목을 축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는 맹수의 공격을 받은 듯한 사슴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지요. 아니나 다를까 사슴은 몇 발자국 걷더니 옆으로 픽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화는 깜짝 놀라 사슴을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펴 주었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 아파하며 약도 발라주고 물과 먹이도 먹여주니 다행히도 사슴은 금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화가 산에 풀어주자 사슴은 이화의 팔에 얼굴을 부비적거린 후 힘차게 달려갔지요. 그래, 사슴아. 꼭 건강해야 한다. 이화는 집으로 가는 길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까치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자신의 도움으로 금방 회복하니 참 뿌듯했지요. 그런데 산 중턱쯤 내려왔을까? 이번엔 또 웬 산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는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지요. 밤이 될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면 짐승밥이 될 터인데. 그리하여 이화는 끙끙대며 그를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방에 눕혀 사내의 입에 물을 흘려주니 사내는 쿨럭대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긴 어디요? 산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우선 집으로 모셔왔지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는 옆마을에 살던 양반 최 씨로 말 못할 사정으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팔고 식솔들도 다 떠나가고 결국 돈이 되는 산삼을 캐러 산에 올랐다가 먹은 게 없어 쓰러지고 만 것이었지요. 이화는 볼이 흠뻑 패인 최 씨가 무척 안쓰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형편에도 당분간 최 씨를 거두어 주기로 했지요. 이화는 먹을 걸 줄여가며 그를 살뜰히 챙겨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까치 한 마리가 지붕 위를 빙빙 돌며 시끄럽게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가 자세히 살펴보니 일전에 날개를 고쳐준 까치인 것이었지요. 아이고, 반가워. 건강히 잘 지내고 있구나. 이화가 웃으며 반기자 까치는 이화의 소매를 물고 당겨댔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이화는 까치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까치는 드넓은 들판 앞에서 멈추더니 바닥을 푹푹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는 까치가 부리로 찍은 곳을 파보았지요. 어머나, 이게 뭐야? 땅을 파보니 한 상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자 속에는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요. 까치야, 너 은혜를 갚은 거구나? 까치는 이화의 머리 위를 빙빙 돌다 날아갔고 이화는 날아가는 까치에게 소리치며 한박웃음을 지었지요. 최 씨도 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렇게 이화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화는 최 씨가 좀 더 편하게 지냈으면 했지요. 그동안 눈치 보느라 밥도 조금 드시고 방 안에만 계셨지요. 까치 덕분에 살림이 넉넉해졌으니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 여기서 편히 지내시지요. 감사하오. 내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소. 다음 날 최 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 그의 발걸음은 한 노름판 앞에서 멈췄지요. 어이, 최씨. 오랜만에 오네? 실력이 없다니까 왜 자꾸 오는 것이오? 그러다 패가 망신하겠소. 돈이 또 생겼지 뭐야. 어서 돌리게. 일전에 이화에게 밝히지 못한 최 씨가 빈털터리가 된 이유는 바로 노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최 씨는 자신을 구해준 이화가 무척 고마웠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화가 먹여주고 재워주니 무척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화의 여린 마음을 이용해 불쌍한 척하며 그녀의 집에 눌러붙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웬 까치가 나타나 금은 보화도 덥석 주니 더욱 떠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최 씨는 이화 몰래 금은 보화를 조금씩 가져다 팔아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을까요? 이화야, 여기서 지내는 최씨 노름판에 있던디? 이화야, 최 씨 말이야. 노름판에서 아주 큰 돈을 쓰더구나. 부자인 것이냐? 이화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최 씨가 노름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착한 이화는 그를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인지라 기가 죽어 차마 말을 못했겠지. 조금 하다 말겠지 뭐. 그리하여 이화는 금은 보화가 좀 더 줄어들면 최 씨에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화의 예상과는 달리 최 씨는 매일같이 금은 보화에 손을 댔습니다. 닷새 동안 금은 보화가 반이나 줄어들고 말았지요. 이러다가 금방 동나겠구나. 오늘 최 씨가 돌아오면 꼭 이야기해야겠어. 그렇게 이화가 최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사슴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펴보니 일전에 이화가 도와준 사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웬 정신 잃은 청년 하나를 둘러엎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화는 청년을 방 안에 눕혔지요. 사슴은 이화가 청년을 방 안에 눕히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떠나갔답니다. 어서 깨어나시지요. 그렇게 이화는 청년을 또 살뜰히 살펴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는 영민이라는 아랫마을 머슴인데 줄밥이 없다며 주인에게 쫓겨난 후 마을을 떠돌다가 기력이 없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기껏 일하고 밥도 못 얻어먹은 아주 바보 같은 머슴이었던 것이지요. 이화는 주인에게 농락당한 영민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당장 따스한 밥을 차려 갖다 주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다 먹은 영민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화의 볼이 발그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손을 잡은 적이 처음이었던지라 온몸이 찌릿했던 것이지요. 볼이 밝았습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영민이 이화의 볼을 감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는 영민의 얼굴이 무척 가까워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요. 그리 가까이 다가오시니 부끄러워서 그만. 그러자 영민은 웃음을 터리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참으로 앙증맞고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영민은 이화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인데요. 그의 눈에는 이화가 정말 사랑스러웠지요.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반지르르하고 눈, 코, 입이 올망졸망하니 자꾸만 눈길이 갔던 것입니다. 둘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이어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사슴아, 내가 나에게 천생연분을 데려와 준 것이구나. 그렇게 둘은 방안을 뜨겁게 달구며 서로에게 푹 빠져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최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화는 입도 하나 더 늘었으니 더더욱 최 씨에게 금은 보화를 그만 가져다 쓰라고 말해야 했지요. 이제 식구가 하나 더 늘어 금은 보화를 그만 가져다 썼으면 합니다. 노름을 하신다더군요. 미안하구려. 이제 손대지 않겠소. 최 씨는 쫓겨날까 싶어 일단은 이화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영민이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저 녀석 때문에 노름도 못하고 어떻게 내쫓지? 심지어 영민과 이화가 서로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으니 더욱더 영민을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영민을 괴롭힐수록 마음 착한 영민은 그런 최 씨를 오히려 더 챙겨줄 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한 번 빠진 노름을 끊을 수 없었지요. 최 씨는 될 대로 되라며 남아있는 이화의 재산을 모두 챙겨 노름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남은 금은 보화를 모두 탕진하고 말았지요. 최 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돈을 다 잃고 난 후라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돌아오자 이화가 화난 표정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죠? 그때 분명 손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 씨는 갈 곳이 없었기에 악어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소. 갈 곳이 없소. 제발 내쫓지 말아주시게. 이화는 최 씨를 내보내려 했지만 최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 마음이 또 아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씨의 작전이 먹힌 것이었지요. 그렇게 이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최 씨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노름 중독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당장이라도 노름판으로 향하고 싶었지요. 그래, 그러면 돈이 나오겠구나.
최 씨는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일전에 이화에게 은혜를 갚은 까치가 생각이 난 것이었지요. 최 씨는 이화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까치 하나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다리의 붕대를 칭칭 감고 치료해 주었지요. 자, 이제 금은 보화를 다오. 최 씨는 며칠을 기다렸지만 까치가 금은 보화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 다리가 아니라 날개를 부러뜨려야 하나. 최 씨가 날개까지 부러뜨리려던 그때 누군가 최 씨를 툭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화였지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화는 최 씨의 의도를 알게 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리 잔인할 수 있는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이화는 결국 최 씨를 집에서 내보내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이화는 영민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화가 최 씨의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할 때면 영민은 옆에서 이화를 위로해 주었지요. 둘은 남의 집 일을 도우며 그 삭슬 받은 것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행복만 하던 어느 날, 웬 불청객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술에 취한 최 씨였습니다. 감히 나를 내쫓아? 최 씨는 이화를 기절할 때까지 후드려 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영민이도 다른 집에 일을 하러 간 터라 이화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최 씨는 정신을 잃은 이화를 둘러엎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좋겠구나. 이 못난 것. 몸매 하나는 좋더구나. 최 씨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 이화의 옷가지를 벗기기 시작했지요. 쫓겨난 후 분노에 빠져 살다. 이렇게라도 이화를 망가뜨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화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쳤지만 최 씨의 기다란 것은 이미 이화의 몸에 닿고 말았지요. 이화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최 씨의 것이 깊숙이 들어오자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컴컴한 동굴 안에서 사랑하는 영민의 얼굴만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최 씨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옆엔 은혜 갚은 사슴이 있었지요. 그러자 이화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슴은 커다란 뿔로 옆에서 날뛰는 최 씨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뒷걸음질 쳤고 사슴은 그를 동굴 밖으로 계속 밀어냈지요. 그런데 최 씨가 사슴의 뿔을 피하려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만 강물에 풍덩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이용만 해먹더니 결국 고기밥 신세가 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이지요. 그러자 사슴은 동굴로 돌아가 이화를 깨웠습니다. 이화는 은혜를 베풀어도 자신을 해하려 한 최 씨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했지만 또 은혜 갚은 사슴 덕분에 이 세상이 참 감사했답니다. 사슴아, 이번엔 내가 날 구했구나. 그렇게 이화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혼란스럽고 그저 눈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어서 영민이 보고 싶었지요. 이화가 마을에 다다르자 영민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이화의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이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울고불며 이화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영민은 이화를 발견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그렇게 그들은 불청객도 사라졌겠다. 서로를 더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화와 영민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마당에서 까치가 또 빽빽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은혜 갚은 까치가 또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이화와 영민은 손을 잡고 까치를 따라갔고, 이번엔 산삼이 무더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은 산삼을 팔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렇게 이화와 영민이 생을 다할 때까지 돈이 떨어지면 까치가 나타나고 위험에 처하면 사슴이 나타나 구해주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검은머리 짐승은 구제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머리 검은 짐승인 사람은 은혜를 모르니 생겨난 말이지요. 그러니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만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양반가에 재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준은 양반가에서 제일 가는 게으름뱅이로 그 평판에 걸맞게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기만 했지요. 양반집 아들이라면 학문을 익혀야 하는데 학식을 쌓기는커녕 방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 그의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퍽퍽 칠 뿐이었답니다. 공부도 못해 세상 일에 관심도 없어. 저 녀석을 내가 배 아파 낳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종들과 장에 나가고 머슴들은 다 밭에 나가 재준이 혼자 집에 남겨진 날이었지요. 여느 날처럼 가만히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재준은 몸이 바닥에 철석부터 그저 코만 막을 뿐이었지요. 잠시 후 재준의 어머니가 장에서 돌아왔는데 부엌이 다 새까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부엌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무얼 한 것이냐. 깜빡 잠에 들어 불이 난 줄 몰랐습니다. 코를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코가 새빨개진 채로 나몰라라 하는 재준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준을 집에서 쫓아냈지요. 내가 등 따습고 제때 먹을 게 나오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밖에서 고생 좀 해보거라. 그렇게 재준은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때 산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 저기라면 사람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있으니 시간 때우기 참 좋겠구나. 그리하여 재준은 산에 올라 바위에 누워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답니다. 얼마 후 재준이 한숨 자고 일어나 얌전히 마을을 내려다보는데 다들 무척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미들 같구나. 뭘 얻겠다고 저리들 움직일꼬. 그런데 그때 마을에서 유명한 청산과부 집의 담을 한 사내가 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내는 안방에서 한참을 있다가 다시 담을 넘어 사라졌지요. 하이구야, 드디어 욕정에 잡아먹혔구나. 재준은 사내와 노란한 청산과부를 비난하며 혀를 끌끌 찼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늘은 점점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재준은 여기서 밤을 보냈다간 얼어 죽을 것 같아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지요. 그렇게 재준은 길 잃은 나그네 신세가 되어 돌아다니는데 아까 본 청산과부 댁이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담벼락을 넘던 그 사내가 과부의 욕정을 풀어준 사내가 아닌 도둑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재준의 머릿속에 사내에게서 빛이 번쩍였던 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도둑이 번쩍이는 걸 훔쳤습니까? 아니, 비단을 잔뜩 가져갔소. 뭐 좀 본 것이 있는 것이요? 재준이 다짜고짜 도둑에 대해 묻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재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대머리구나. 도둑은 대머리가 분명합니다. 마을의 대머리는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재준과 청산과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대머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머리의 집 안에는 비단이 한가득했지요. 그렇게 재준의 도움으로 도둑을 잡게 되고 청산과부는 고맙다며 십전을 건넸습니다. 이는 닷새 동안 주막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는 값이었지요. 그리하여 재준은 곧장 주막으로 가 배 터지게 먹고 잠도 쿨쿨 잤답니다. 닷새 후 돈이 다 떨어진 재준은 다시 길 잃은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집에 돌아가면 공부해야 될 게 뻔한데. 그때 누군가 재준의 어깨를 세게 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준은 그 반동으로 바닥에 철퍼덕 엎어지고 말았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할머니가 급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딜 그리 급히 가시는 겁니까? 앞을 잘 보고 가셔야지요. 재준은 화가 나서 할머니를 불러 세웠지만 할머니는 팽이 사야혀.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는 노망난 할머니라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지요. 몇 걸음 걷다 보니 제주는 이제 걷는 것까지 귀찮아졌습니다. 밥도 못 먹었으니 더욱 걷기 싫었지요. 그렇게 정자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 한 분 못 봤습니까? 제주는 아까 자신을 치고 간 그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할머니 팽이 사러 간다고 급히 가시더군요. 제주는 할머니 생각에 기분이 나빠져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도 든 만큼 든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나이 들어 아들내미도 못 알아보십니다. 노망이 나셨죠. 제가 어릴 적에 팽이 갖고 싶다고 떼쓴 적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 사주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이 되셔서 그 기억만 남아 팽이를 사러 나가셨나 봐요.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주는 기구한 사연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이 든 제주는 남자를 도와 할머니를 함께 찾으러 나섰지요. 그리고 팽이 파는 곳 앞에서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답니다.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며 멀어지는 남자와 할머니를 바라보며 제주는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가서 싹싹 빌자. 공부도 뭐 하는 척만 하면 되겠지. 지금 해 떠 있을 때 가면 바로 공부시키니깐 산에서 시간 좀 때우다가 저녁에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산 중턱쯤 갔을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명소리를 따라가니 한 소녀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었지요. 집 밖은 이래서 싫다. 왜 이렇게 사건들이 많은 것이냐? 제주는 귀찮음에 못 본 채하고 지나칠까 했지만 밤중에 짐승밥이 될 게 뻔해 소녀를 업고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산에서 굴렀답니다. 어디 보자. 어라? 그런데 의관이 소녀를 보고 크게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소녀는 좌의정 김영기의 딸 김지희였던 것입니다. 딸을 무척이나 아꼈던 좌의정 김영기는 곧장 의원에 나타났지요. 아이쿠 딸아, 집이 그리 싫더냐? 부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웃음을 짓자 제주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좌의정 김영기는 제준에게 돈을 건네며 크게 감사함을 전했지요. 내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주시오. 그렇게 제주는 돈과 좌의정이라는 인맥, 그리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제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돕고 감사 인사를 받다 보니 남을 위해 일하고 싶은 열정이 피어난 것이지요. 그날부터 제주는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리 열심인 게야. 제주는 어머니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하였지요. 그렇게 그는 단번에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란 일을 하다 젊은 나이에 관리직까지 오를 수 있었지요. 제주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마을을 관리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도와주고 일도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는 업무 보고를 위해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좌의정 김영기였지요. 아니, 은인을 여기서 마주치다니? 나란 일 하던 사람이었소. 그는 제준이 무척 반가운 듯 저녁을 함께 하자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주는 좌의정 김영기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어여쁜 여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준이 구했던 지희였지요. 사내 아이 같던 지희는 처녀가 되자 그 누구보다도 어여뻤답니다. 제준은 지희를 보자마자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희도 제준을 바라보며 볼이 발그레하였지요. 그렇게 제준과 지희는 서로 사랑에 빠졌고 모두의 축하 속에서 혼인을 하였답니다. 둘은 서로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주는 게으름 때문에 주변에서 핀잔을 받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사심 없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제준에게는 뜻밖의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옛말에 황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다가 뜻밖의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하는 말이지요. 바로 이런 걸 하늘에서 도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는 하늘의 뜻을 어기고 행운을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